음, 네,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은 심플한 기업들의 비밀, Think Simple입니다. 네, 어, 오늘도 매우 추운 일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바로 책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일단 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이 책을 소개하는데 어제는 굉장히 이 책의 1장만 읽고 끝나서 들어가며와 1장만 읽고 끝나서 매우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저의 그 리뷰의 생각은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심플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매우 복잡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경험주의적 미국식 경영서적이에요. 그래서 심플한 기업들을 모아서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 대개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하나하나 좀 버릴 것은 없는 느낌인데 책에 좀 요점을 막 옆에 적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약간 산만한 구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켄 시걸이 선발해낸 심플한 기업이라는데 딱히 공통점이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켄 시걸이 쓴 전작이 미친 듯이 심플이잖아요. 그 책을 또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책은 하얀 색깔 표지인데 저도 그 책은 안 봤는데 그 책은 주로 심플함에 집착하는 스티브 잡스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다른 기업의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심플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두 권 중에 한 권을 본다면 사실 미친 듯이 심플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훈님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이 책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결국 그 심플한 기업은 굉장히 착한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소개되는 기업들이 물론 좋은 기업들이죠. 많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괴짜잖아요. 좋은 리더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그런 리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가 되게 여기 나오는 리더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느낀 거는 리더가 심플함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리더가 심플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다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 느낌에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면 이 책을 읽어도 바꿀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바꾸려면 이 책을 여러분의 리더에게 선물하는 게 좀 빠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심플함을 필요로 한다면 내 생활과 내 조직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잡성이 증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1장에서 비전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비전만 사실 심플하게 바꿔도 이 책을 읽은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냐. 우리가 사실 심플하자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 심플의 중요성을 다 알잖아요. 그만큼 심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책이 그냥 심플하자라는 한마디로 다 소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기업들이 심플함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영감을 받았고 제가 하는 일에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모든 장을 요약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한 장이에요. 일단 어제는 심플한 사명,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비전이고요. 비전부터 심플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원 클릭 어웨이라는 원 클릭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명확하게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심플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출발점이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책의 목차의 제목이고요. 이 목차가 사실 좀 저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 목차를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적은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가볼 건데요. 두 번째 장은 그리고 가치관이
심플함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비전을 잘 세웠다면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이 비전을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주에 있는 부동산 회사의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볼게요. 맥그레스라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부동산 기업인 맥그레스 회사는 오직 고급 매물만을 다루며 직원들에게도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서 이 맥그라스라는 CEO에게 큰 조직에서 문화가 회사를 심플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제게 큰 사업을 하시니 참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애플은 큰 회사입니다. 제게는 13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300명 있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는 카페 종업원보다는 많지만 애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지닌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주 스스로 복잡함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최고 경영자나 설립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지? 라고 재차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좋은 제안을 하고 그 매물을 시장에 잘 제시하고 가장 좋은 가격에 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단순하게 쪼개다 보면 어느덧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맥그레스는 회사 전체가 이 목표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맥그레스는 망설임 없이 탁월함이라고 대답했다. 맥그레스는 톰 피터스의 저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 나오는 탁월함이 아니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지금 탁월하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 라는 말을 인용한다. 만약 당신이 탁월함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저 평범함에 힘을 쏟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보면 탁월함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러면서 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모든 조직원의 공통된 문화이자 가치관이 되는데요. 이렇게 책은 얘기합니다. 가치관은 결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관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회사가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있다 없다의 문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영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리더들이 심플함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플함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할게요. 이 회사는 스터브허브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200억 원인가? 어제 그 매각이 됐었던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CEO인 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는 위원회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견디지 못한다.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5명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면 발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플한 경영 방식을 실천하는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CEO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매주 마케팅 회의, 사업 개발 회의, 그리고 임원 회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들은 신속했습니다. 저는 지나친 분석과 지나친 심사숙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당신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데 6개월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괜찮은 결정을 내리는데 6일을 쓸 수도 있죠. 6개월 후에 완벽한 결정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때쯤이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밑줄을 쳤는데 이 책에 나온 심플한 회사들의 특징은 다 이래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 중앙집권적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6개월 동안 어떤 걸 신중하게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6일 동안 그냥 그저 그런 결정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들, 그런 게 이 리더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심플함을 중시하는 리더들은 소통, 협업, 단순화를 추구한다 입니다. 그리고 4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플함은 혼자 이뤄낼 수 없다. 그러면서 심플함을 결국은 달성하려면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떤 인재들을 데리고 갈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책의 한 30%는 스티브 잡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애플의 얘기가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 인재 채용에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 뽑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했었는데 면접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잡스가 마케팅 부사장을 뽑을 때의 일이었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말하는데 여러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아는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추천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켄 시걸이 소넨필드라고 다른 신흥 광고 대행사의 대표를 JP 모건 체이스의 광고 부서를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의 대표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소넨필드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잡스가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달려왔어요. 근데 소넨필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잡스는 자신이 은행을 높이 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금융사니까. 소넨필드가 이 은행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돕고 있는지 설명하자 잡스는 그건 돈이 있다면 누구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진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시작부터 잡스가 공격을 이어지자 소넨필드는 방어태세를 취했다. 그의 기억으로 연이어 잡스는 소넨필드가 IBM과 인텔에서 일하며 보낸 10년을 겨냥했다. 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들을 살펴보는 잡스는 마치 피투성이 먹잇감 주위를 빙빙 도는 한 마리의 상어 같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경력을 쌓아놓은 동안 실제로 아무런 훌륭한 일에도 참여한 적이 없군요 라고 말했죠. 그는 소넨필드가 고결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튼 소리라고 조롱했다. 이어서 그는 왜 그때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없었는지 물었다. 격분한 소넨필드는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으며 JP 모건 체이스는 거대하고 복잡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 피말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잡스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은 제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건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 비친 똑같은 모습의 자신을 바라본다는 점이죠. 라고 면접에서 면박을 주는 그런 걸 보면 참 스티브 잡스는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에서 막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메일로 회신합니다.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직책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넨필드가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역시 잡스다 라고 그렇게 회고를 해요. 그래서 결국 잡스는 어떤 인재에게 끌렸는지는 정확하게 이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왜 그때 더 잘하지 않았지? 라고 물어봐서 굉장히 똑똑한 인재를 뽑는 데 노력을 했다. 결국은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인재 채용과 개발이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와닿으시나요? 좀 약간 되게 이렇게 나이스한 리더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스하다는 게 멋있는 좋은 리더들은 좀 아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브랜드 얘기로 넘어가요. 심플한 브랜드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 그래서 애플의 얘기에서 와서 쭉 라인업 다 정리하죠. 맥에서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다 정리하고 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얘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일관성 얘기예요. 준목님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쫓겨난 건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똑똑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고 본인도 똑똑하니까 전 CEO를 내치죠.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담당 팀에 아트 디렉터, 굉장히 유명한 아트 디렉터 한 명이 합류합니다. 그는 여러 유명 기업의 브랜드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다. 새로운 디렉터는 애플이 수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는 애플 브랜드의 심플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에 반하는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광고를 설계했다. 심지어 애플의 서체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전면에 휘갈겨 쓴 손글씨 카피를 고집했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잡스에게 그의 작업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창의력이 아니라 창의력을 위한 창의력 같은 불안정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디자인 일관성을 사실 가져가고 싶은데 디자이너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현하고자 하는, 그럴 때 사실 기업의 그 어떤 브랜드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일관성은 심플함과 창의성의 조력자일 수도 있다. 애플의 마케팅에서 일관성은 애플이 친숙한 분위기로 소통하면서 계속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게 한 효과적인 단순화 요소였다. 그러면서 애플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지만 여전히 애플만의 독특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마케팅 활동을 살펴보면 모두 단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됩니다. 강약이 있긴 하지만 스토리는 일관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 브랜드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기대할 때, 우리가 심플에 대해서 기대할 때 사실은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경영 전략이나 인재 채용 전략이나 리더의 심플함을 추구하는 부분이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브랜드 마케팅에서의 심플함을 추구했던 뾰족함이 좀 없지 않나.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신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런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일관성 있게 합니다. 6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크면 복잡성도 증가할까? 그 좀 제목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대기업도 심플해질 수 있다. 다만 최고 결정권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긴 한 것 같고, 그치만 회사가 커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상 맞지만 대기업도 심플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재밌던 게, 봅시다. 6장이 네,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소개할게요. 여기에 사실은 몇 곡지가 나와요. 그 현대카드 사례를 소개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도 브랜드도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현대카드를 이끌고 있는 정태영 부회장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대카드가 한국의 신용카드 선두 기업 중 한 곳이기에 나는 정 부회장이 금융업의 대가일 거라고 예상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계 출신은 아니었다. 정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멕시코 지사 최고 책임자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거기서 정 부회장의 지휘 아래 그 공장은 3년 만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사 중 최고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곳으로 성장했다. 서울에서 그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금융부문을 맡아 수익을 내도록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로 옮긴 후에야 자신이 맡게 될 회사의 전체 손실 규모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된 새 회사의 손실 규모는 무려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정 부회장은 이것을 일생일대의 사업 기회로 보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실패를 성공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신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현대카드의 독특한 특성을 잘 파악했다. 그룹에는 약 60개의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동차나 엔진을 만드는 곳이었고, 현대카드는 고객들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넘어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이 그 회사들과 달랐다. 그래서 와서 사실 금융상품은 1도 몰랐던, 1보단 잘 알았겠죠. 그 정태영 부회장이 이제 금융회사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8시 무렵 정영 부회장은 비어있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 4명과 마주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새 신용카드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최대 50만 원까지 먼저 할인할 수 있는 캐시백 카드가 있었는데 그걸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대요. 그 후 50만 원 먼저 할인받고 해당 카드로 구매를 할 때마다 추가로 적립되고 더 많이 구매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자신이 찾던 최전선이라고 느꼈다. 이 카드는 바로 M카드입니다. M카드라고 불리던 그 신용카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제안했고 그 차이가 현대카드의 최전선이 될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애초에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정 부회장은 그 예산을 500억 원으로 늘렸다.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죠. 잠재적인 손실이 2조 원인데 어떻게 추가로 500억 원을 더 쓸 수 있겠냐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조 원을 잃는 것과 2조 500억 원을 잃는 게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 심정을 굉장히 이해합니다. 빚이 늘어나면 2조나 2조 500억 원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정부 회장이 생각한 목표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현대카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분열된 회사를 단 하나의 목표에 전념하며 모두가 그 새로운 목표를 통해 조화를 이뤄나가는 조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불안감을 없애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는 전 직원의 급여를 10% 인상하며 또 한 번 회사를 놀라게 합니다. 정 부회장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그리고 정 부회장이 이제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외부에서 많이 끌어옵니다. 금융 외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산업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직원들은 꽤 젊은 편이었고 최고 임원의 나이가 겨우 3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6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리더십 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나중에 12명이 되었고 그중 절반은 외부 업계 출신이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3년 출시한 M카드는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고 4년이 되지 않아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가입한 신용카드가 되었다. 네. 사실 요 꼭지에서는 이런 M카드를 어떻게 앞에서 이끌었나 정도가 나오지만 다른 장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혁신했는지 본인이 다 로고며 옆면 디자인이며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현대카드 같은 큰 조직도 대기업이지만 심플함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심플의 중요한 비밀은요. 저항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라. 요것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그럴 때 옵션을 줄이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간소화해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거 옵션이라는 거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그 사용자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선택을 하게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여기에 그 인앤아웃 버거 얘기가 나오는데 스티커가 띄워졌어요. 여러분들 미국 서부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햄버거인 인앤아웃 버거를 아시나요? 그것과 맥도날드를 비교합니다. 점심 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저자 베리 슈워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많은 옵션들이 어떻게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잦은 결정장애를 일으키는지 얘기합니다. 넷플릭스는 별 5개짜리 영화 시스템에 별 반 개를 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4.5점 이렇게 가다가 4.5점을 줄 수 있는 식으로 했더니 별점 이용률이 11%까지 떨어졌대요. 너무 많은 선택권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지 끝없는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끝없는 옵션을 내놓기 좋아한다. 그 갈망 때문에 상품 확장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우리는 상품을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또한 판매 절차가 강화되기보다 꽉 막혀버리는 경향이 커집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서부 5개 주에서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체인에 친숙하다. 저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매장에 언제나 사람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는 메뉴판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메뉴가 총 6가지라고 해요. 감자튀김도 포함해서요. 근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맥도날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메뉴는 100개가 넘는 옵션을 제공하며 75%까지 메뉴가 증가했다고 해요. 인앤아웃 버거의 철학은 더 적은 일을 더 잘하기입니다. 인앤아웃의 메뉴는 더 적은 일의 부분에 해당하며 음식의 질, 신선함, 서비스는 더 잘하기에 해당한다. 더 적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은 고객들과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마법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앤아웃 버거의 경우 이 점은 대단한 충성심으로 이어졌다. 옵션은 하나의 전략이며 사람들이 당신의 회사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옵션을 많이 주지 마라. 고 얘기를 합니다. 지우님이 심플함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양이 적느냐 많으냐가 아니라 함축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함을 간결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주셨습니다. 지우님 감사해요. 이 책의 앞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플함을 간결한 것으로 오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도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심플함이 작동하기까지 뒤에서 오리발 엄청 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정교한 이 먼저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여기 심플함을 추구했던 리더들은 스티브 잡스부터 출발해서 모두 다 굉장한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도 지우님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신일님 방송 알림 신청해놨는데 늦게 알림이 왔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 페이스북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알림이 울리는 시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2장부터 시작했어요. 어느덧 8장인데요. 8장에서는 결국 고객의 사랑을 쟁취해라. 그리고 이 책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심플함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빼고 다 없애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버의 예시를 듭니다. 대부분의 사업 전략은 냉정하고 딱딱한 수치를 기초로 한다. 그런데 심플함을 추구할 때는 다르다. 그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다 단순한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고객들이 더 애착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버는 3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택시의 대안으로 성장했다. 우버의 매력은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가격에 편안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심플한 UX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카드 기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그저 차에 올라타고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동을 위해 사인할 필요도 없고 돈 내려면서 돈을 낼 필요도 없죠. 이보다 심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심플함을 창조해내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곳이다. 우리가 지지자를 만들어내든 순수 고객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단지 팬을 만들어내든 용어가 달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다. 우리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매년 더 많은 보답이 되어 돌아올 충성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리더들은 보다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의 사랑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들은 보다 심플한 상품을 만들고 더 심플한 옵션을 제공하고 더 심플한 광고를 내보내고 더 심플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 저도 이 장에서 가장 동의했던 건 리더가 어떻든 조직이 어떻든 간에 고객 입장에서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맨날 예전에 회사에서도 심플하게 가자고 있잖아요. 원클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그 구매 경험을 해보면 정말 제가 만들고 있지만 열폭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액티브엑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 생각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구매 심히 고민됩니다. 이 책 구매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 이 책보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미친 듯이 심플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장에서는 결국 본능을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숫자를 잘 안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동안 숫자와 통계를 보면서 심사숙고하느니 그냥 직감에 따라요. 결국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실은 리더 마음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시장에서는 더 유효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이거 좀 애매하죠. 심플함으로 가는 나만의 길을 찾아라. 이걸 다 봤더니 리더들을 봤더니 사실은 좀 다 케바케였다. 그래서 당신만이 당신의 방법으로 심플을 추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런 걸 보면 이 책을 꼭 봐야 되나, 이 책에 굉장히 모범 답안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심플함을 달성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형철님 유튜브랑 페이스북 화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에서 좀 압축을 더 해서 보내는 게 아닐까. 페이스북으로 볼 때 화질이 더 좋아서 제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하님 말이 그러니까 뭐 구매를 고민하신다는 게 이 책을 고민하신다는 건지. 미난 다 읽어봤다면 대박이라고 했는데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재영이님은 심플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잡아야 심플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책의 앞에서 사실 비전부터 회사 가치관, 문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내려오거든요. 이 앞단이 없으면 브랜드 마케팅단에서 아무리 심플하려고 해봐야 안 되는구나. 사실 비전 하나만 잘 잡아도 심플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이스님이 통신회선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그 제 방송 들으시면서 가끔 끊긴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계시는 분의 위치에 따라서도 좀 많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장부터 오늘 2장부터 10장까지 다 얘기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좀 달려오느라고 좀 급하게 소개한 것 같긴 한데요. 또 오늘도 아이폰이 없다 보니까 화면을 못 보여드리고 제 얼굴을 계속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싱크 심플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서적 관점에서는 저는 3.5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따라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읽어서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나님은 고민을 하셨는데 미나님 한번 읽어보시고 저에게 별점 얼마나 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또 제가 후속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을 바꿨어요. 안드로이드 동생폰이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이 책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심플함에 대해서 저는 되게 와닿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으셔도 그래 심플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제가 느낀 이 영감이 조금이라도 와닿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심플함에 대한 싱크 심플의 소개를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거는 책벌레에서 방송하는 거는 다음 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책읽지라 라이브 방송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